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한일 관계에 대한 겁니다. 작년 7월 초,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났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베 수상이 일본 기업들에게 세계의 핵심 품목을 한국 기업한테 팔지 말아라 하고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핵심 부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회사 옷을 사지 말자라든가 아니면 10,000원에 4개 하던 그 외국 수입 맥주들 먹지 말자고 해가지고 저도 아사히 맥주 잘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사히 맥주 같은 것들이 다 안 팔리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하고 의심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굉장히 불길이 크게 일어나왔고요. 나중에는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가버렸죠. 한국하고 일본이 그래서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오도고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본 여행 금지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 다른 사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맥주 여전히 일본 맥주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반일 캠페인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야, 도대체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일본의 아베 수상은 왜 그렇게 갑자기 일본 기업한테서 핵심 소재 부품을 한국에 팔지 말라고 명령을 했었던 걸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는 안 되죠. 한국이나 일본 다 자유무역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과 기업끼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서로 협업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정치가 중간에 끼어서 막아버린 거죠. 왜 정치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아베 수상이 집권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베 수상이 집권한 다음에 아베는 미국하고 동맹을 점점 강화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좀 맞서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본한테 한국하고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라고 자꾸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걸림돌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그때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대놓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위안부 문제 자기가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눈 딱 감고 당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베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손잡고 위안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땐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시민들이나 한국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찬찬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정부끼리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던 거였죠.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명령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러고 나서 한국은 촛불혁명 이후에 새로 민주화된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정권이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위안부에 관한 합의를 폐기시킨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민주화된 시대에 대통령이 할 첫 번째 조치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여러 지역에 끌려가서 일본군들 위해서 일을 했던, 그리고 일본의 탄광이나 그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한국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내내 그런 판결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었죠. 그러고 나서 국교를 처음 이제 만들어 정상화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이 일본 법원에게 수십 번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 법원에다가도 또 재판을 걸었는데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뭐라고 맺었냐? 일본이 갖고 있는 모든 전쟁 책임은 다 무시하고 폐기한다. 없는 걸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책임을 자기네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화된 한국 사회가 되면서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강제로 법원이 압수 절차, 압류 절차를 들어가겠다. 그래서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한테 일본 재산을 한국에서 압류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노동자들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건 안 된다.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섰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1910년에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이후에 1945년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일단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갖고 일본도 미군이 지배하고 우리도 미군이 지배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메가더가 들어와서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은 나갔죠.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나가고 일본에서도 나갔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국교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 뒤에. 그러고 있다가 1965년 와서야 국교를 맺었던 겁니다. 국교 맺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협정 내용 안에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돈을 무상으로 얼마를 주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해서 돈을 주고 대신에 전쟁 책임을 일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게 박정희 체제가 들어선 직후에 있었던 협정이었던 겁니다. 자, 우린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 이후에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계속해서 그 1965년에 맺은 협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1965년에 맺은 체제에 대해서요, 일본은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한테 돈을 3억 달러를 주고 뭐 2억 달러 차관을 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걸 현금으로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년짜리 그 현물로 주겠다. 그래갖고 일본이 갖고 있던 공장의 기계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뭐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걸 줬던 건데 우리로서는 그때 산업화가 전혀 안 돼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울먹여자먹기로 그걸 받았고 그걸 토대로 산업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일본은 노후한 기계 팔아먹고 우리한테 상품 판매하는 곳으로서 만족하면서 아주 기분 좋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회도 일본 못지않게 산업화되고 일본과 대등한 경제 수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점점 민주화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민주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거꾸로 과거의 제국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만 점점 강화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면 한국이 거꾸로 훨씬 민주화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난 70년 동안 커다란 변화를 겪어오면서 과거 1965년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요, 일본이 아주 큰 나라고 경제 대국이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고 식민지로 쪼그라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2020년 지금 와서 보면 일본과 한국은 별로 그렇게 크게 위아래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바꾸자. 즉 1965년 체제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꿔서 가자. 너야 일본하고 우리는 대등한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이 어딨냐면 일본이 얼버무리고 시작했던 전쟁 책임, 그게 이제 위안부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죄하고 우리에게 머리 숙여 미안하다고 할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고 우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아예 그쪽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기 때문에 아베는 강하게 1965년 체제 협정 위반이다. 우리는 그걸 끝까지 지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 아베를 우리는 어쩌면 불쌍하게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 얼마 전에 갑자기 아베가 건강이 나빠져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치가 좀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서 새로운 체제를 꾸려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정치는 바뀔까요? 일본은 훨씬 더 민주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일본과 앞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회 안에서는요, 일본이 점점 민주화 세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언제냐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진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일본 대지진 막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컸던 거는 지진이었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왔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원자력 핵발전소가 1기, 2기, 3기가 전부 물에 침수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방사능이 넓은 지역에 퍼졌습니다. 일본 동북 지역이죠. 그랬을 때 일본 정치가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대응 못했어요. 우왕좌왕하고요. 완전히 헤매고,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면 일본이 내내 전쟁 이후에 50년, 60년 이상 계속돼 왔던 자민당 정권이 점점 힘이 약해져 갖고 모처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당 정권이 훨씬 민주적인 정권이고 의사결정을 잘하니까 효율적으로 대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민주당 정권이 우왕좌왕하면서 헤맸어요.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일본 시민들이 에이, 민주당 정권도 못 믿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권력을 다시 자민당 정권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걸로 들어선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실망스러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어서 들어섰던 거죠. 그렇게 들어선 아베 정권은 뭘 내걸었냐면 헌법을 개정하겠다. 평화헌법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군대를 가져야겠다. 보통 국가처럼 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가 모두 외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다 바꿔놓겠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제국을 재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요. 근데 정치 방향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분열됐습니다. 민주당이 분열되었고 두 군데가 되고 세 군데가 되고 지금은 여러 정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도대체 야당이 단일화된 건 언제냐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 아베 정권으로서 제일 좋았던 파트너는 누구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한테 협박을 하기가 좋았던 겁니다. 봐라,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지금 핵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리고요, 이게 대륙간 탄도탄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은 짧은 거리의 미사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는 뻥뻥 쏘다가 나중에는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에다 떨어지는 걸 막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쏠 때마다 일본 전역에서 뭘 했냐면 방공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도 엥 하고 사이렌 울리면 전부 그 책상 밑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제 전쟁 상태가 왔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지가 계속 아베 쪽으로 쏠렸던 겁니다. 자,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아베는 성공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비도 올리고요. 그래서 자위대를 진짜 큰 군대를 만들려고 밀고 나갔는데 거기에 제일 큰 변수가 된 게 뭐였냐면 그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말하자면 강제징용 나갔던 사람들, 노동자들 임금 모두 내라, 전쟁 책임을 져라 하는 대법원 판결,
이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갑자기 북한 정권하고 손을 잡고 그 북한에서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무드를 자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미지가 자꾸 좋아집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악마가 무너지고 아주 그럴듯한 지도자로 자꾸 등장하고요. 한반도가 평화 무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한반도를 평화롭게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새로운 평화협정까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잘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한국 사회에다가 오래 무기를 팔아먹는 미국 자본가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속에서 그 아베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 나가는 평화 프로세스였던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지금 일본 아베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안 풀려서 힘든 상황에서 한국과의 대립만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다가 결국 사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일본에게 보여줬던 반일 캠페인, 더 나아가 반일 민족주의 의식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더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